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749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뭐 오늘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749번 문제입니다. 제품과 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묻고 있네요.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믹스의 폭이란, 이거 너비. 제품 믹스의 폭이란 제품의 라인 수를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품 믹스의 폭, 길이, 그 다음에 깊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요거 제품 관계에서, 프로덕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게 폭, 다른 말로 너비. 요게 뭐죠? 요게 길이, 마지막 거기서 어떤 버전이 나오는가, 그게 깊이가 되죠. 많이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 인지도란 소비자가 브랜드를 재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죠. 브랜드 인지도라는 건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뭡니까? 말 그대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상표 전략에서 라인 확장이란 새로운 제품의 기존 상표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광고 비용을 절약해 주지만 특정 제품에 실패할 경우 다른 제품에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브랜드를 확장, 상표 전략에서 브랜드 전략에서 새로운 제품이라는 건 기존 제품과는 다른 쪽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범주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뭡니까? 그렇죠. 우리 카테고리 확장이죠. 라인 확장이 아니라. 라인 확장은 동일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 네 번째, 복수상표 멀티 브랜드. 복수상표란 동일 제품 범주 내에서 다수의 상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죠. 특성에 따른 상표를 제공하고 진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가져가면 그만큼 뭡니까? 진열대, 그것도 또 다른 상품군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진열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쭉 모이면 뭡니까?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한 개네요. 정답 2번. 자, 7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총괄 생산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는 비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상당히 문제 자체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꼬아낸 거죠. 사실 이런 문제 저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그 최근에 공기업 몇 곳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뒤틀리게 꼬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내놓은 문제인데요. 고려하지 않는 비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총괄 생산 계획에서 고려하는 비용만 찾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비용으로 뭡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부정이 두 개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총괄 생산 계획에서 고려하는 비용이 몇 개인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 우리 한번 했어요. 뭐냐? 설계 파트에서 설계가 쫙 끝나서 공장 입지 선정까지 끝이 나면요. 그 다음 관리 파트로 들어가는데 관리 파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총괄 생산 계획입니다. 이 총괄 생산 계획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그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괄 생산 계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뭐예요? 사람을 고용하고요. 그리고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노동법에 우리가 고용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음껏 사람을 고용했다, 해고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방법은 생산율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생산율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잔업을 시키고 또 뭡니까? 야근시키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그게 생산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급휴직시키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재고 수준. 재고 수준 조절을 통해서 수요를 대응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수요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거를 재고로 쌓아놨다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재고를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하청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로 우리가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의 총괄 생산 계획은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와 관련된 비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하지 않는 비용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고려하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채용과 해고 비용은 오케이. 뭐에 해당돼요? 여기 있는 고용과 해고에 해당될 거고요. 두 번째 재고 유지 비용은 여기 재고 수준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세 번째 초과 근무 비용은 어디입니까? 생산율의 변화 여기 이거겠죠. 마지막으로 생산 입지 선정은 여러분 우리 설계 파트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장 입지 선정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 비용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뭔가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케이. 자, 751번 한번 봅시다. 자, 751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 위협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지금 환경 위협 요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 위협 요인은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마이클 포터의 5force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5force 모델 5가지의 요소가 산업의 뭡니까? 매력도를 결정을 한다. 그게 이제 뭡니까? 전부 다 환경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산업 내 경쟁자. 두 번째 뭡니까? 구매자의 교섭력. 세 번째 공급자의 교섭력. 네 번째 뭡니까? 잠재적 진입자. 다섯 번째 뭐예요? 대체제. 오케이. 그 5가지인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구매자 맞고 공급자 맞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자. 이게 잠재적 진입자죠. 하지만 정부의 통화정책과 유망기술은 5force 모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정답. 오케이. 3번. 자, 75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식욕이 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누구와의 함께 하고자 하는 일종의 인간의 관계의 욕구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 관계의 욕구를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 욕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실패했대요. 그럼 관계 욕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좌절된 거죠. 자, 이 좌절되니까 식욕이 늘었대요. 식욕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생존의 욕구, 즉 존재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바로 위쪽의 상위 욕구에 해당되는 관계의 욕구가 좌절되니까 아래로 빽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하위 욕구를 더 크게 느끼는 거. 이거 무슨 이론입니까? 알더프 ERG 이론이죠. 정답은 몇 번? 알더프 ERG 이론 딱 한 개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 XY 이론은 맥그리그의 XY 이론이고요. 욕구 단계 이론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더프 ERG 이론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건 좌절 퇴행 요소가 없죠. 오로지 뭡니까? 만족 진행 모형만 있었죠. 만족 진행 모형.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753번. 경제적 주문량 EOQ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EOQ의 기본 가정을 알고 있는가 묻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말한다. 그렇죠. 가장 재고를 재고 비용을 가장 뭡니까? 싸게 할 수 있는 주문 횟수.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OQ 경제적 주문량. 우리가 한 번 주문할 때 몇 개의 재고를 우리가 주문을 해야 그래야 뭡니까? 연간 재고 그걸 쌓아뒀을 때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 그것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두 번째, 주문 비용은 뭡니까? 주문 비용은 주문량과 정비례 감소한다. 이야기했죠? 오더링 코스트는 뭡니까? 비례해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재고 유지비가 뭐가 돼요? 재고 유지비가 변동비가 되죠. carrying cost. 총 비용 곡선은 U자 곡선을 그린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저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구입 단가는 주문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바로 수량에 따른 수량을 많이 주문하면 할인이 있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수량 할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 EOQ에서는 수량 할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틀린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 4번. 자, 754번. 켈리의 입방체 이론이네요. 한번 봅시다. 자, 켈리의 귀인 이론, 입방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외부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외적 기속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했잖아, 이거. 뭡니까? 외적 기속은 자, 특이성, 합의성, 그 다음에 뭡니까? 일관성일 때 특이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돼요.
합의성은요, 높아야 되죠. 일관성은요, 낮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외부로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찾으면 되겠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타인 행동의 높은 특이성, 오케이, 특이성 높아야 되니까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 타인 행동과 다른 사람의 낮은 합의성 아닙니다. 합의성이 뭐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타인 행동의 높은 일관성. 아니요, 일관성은 어떻게? 낮아야 돼요. 그렇죠? 개연성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75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55번. A기업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대해 무제한 반품 정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전략을 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가 무제한 반품 정책을, 그러니까 무제한 반품을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들이 저런 정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무조건 다 반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그냥 사서 그냥 저런 정책이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걸 정말 뭡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이 전략을 시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샀는데 이런 거 반품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다음번에 살 때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혹은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덤으로 더 주는 샘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겁니다. 거기는. 그렇죠? 반면에 뭡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걸러내서 그런 걸 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살 때 우리가 할인 쿠폰 주고 하는 이거 다 뭐예요? 그 촉진, 그렇죠?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 그렇죠? 그래서 판매 촉진,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거 한 개. 오케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56번 한번 볼게요. 756번. 자,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업의 직접 자금, 자, 한번 봅시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직접 금융과 한번 했던 것 같긴 해요. 한번 그래도 해보죠 뭐. 간접 금융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접 금융은 뭐냐면요. 직접 금융은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이렇게 있죠. 여기 회사예요. 그러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요. 주식이나 혹은 채권 같은 걸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꼭 이런 걸로는 아니긴 한데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가 이런 증권을 발행을 해서 다이렉트로 이 사람들로부터 투자자로부터 뭡니까? 돈을 받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직접 금융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간접 금융 방식은 뭐냐면요. 이게 왜 일로 가 있지? 자, 봅시다. 간접 금융 방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누가 끼냐면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회사가 이렇게 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가요. 그럼 회사는 이거 돈을 빌려간 대가로 은행에다 뭘 줘요? 이자를. 그럼 그 이자 중에 일부를 은행이 자신들의 수익으로 놔두고 이 사람한테 뭘 줘요? 이자를 주는 방식.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간접금융 방식이에요. 즉 누군가 한 명이 매개체가 들어가면 간접금융,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면 직접금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전환사채. 이거 뭡니까? 사채라는 건 채권이죠. 오케이. 이런 거 전부 다 직접 금융 되겠네요. 이번에 어음 발행. 기업이 기업 어음이라고 CP라는 걸 직접 발행을 하면요. 역시 그렇습니다. 직접 금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비참가적 우선주 발행. 여러분 우선주 뭡니까? 이게 주식이죠. 주식도 역시 직접 뭡니까? 금융에 해당되고요. 은행 차입은 뭐가 돼요? 간접, 그렇죠. 자금 조달이 되고 벤처 투자사 투자나 사모펀드 투자는 그냥 이건 투자죠. 투자. 이건 사실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니은이 빠져 있다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오케이. 자, 756번까지 했고요. 757번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에서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죠. 효과성. 여러분 우리 경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효과성과 그 다음 뭡니까?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과성이란 건 뭐냐면요. 목표를 정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목표가 이만큼이야. 목표가 이만큼이면 최대한 여기 목표에 가깝게 도달하는 거 이렇게 가깝게 도달하는 게 이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급적 어떻게 합니까? 투입은 낮추면서 산출은 높게 가져가면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효과성이라는 즉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효과성이고 투입을 줄이고 혹은 산출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효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봅시다. 1번.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 이거 뭡니까? 투입을 낮추겠다는 거죠. 투입을. 그렇죠.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건 대표적으로 효율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투입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산출을 높게 가져가겠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원가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입은 낮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품을 싸게 고객들한테 공급하면서 고객들이 많이 사가게 하는 흔히 말하는 박리담의 형식. 이런 게 바로 효율성이죠. 그렇죠?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 대비 생산하는 능력.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만큼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이만큼 생산을 했다. 뭡니까? 상당히 효과성 있는 거죠. 오케이. 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 얼마만큼, 효과성. 얼마만큼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하냐가 관건이니까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효과성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세 번째. 기업의 가격 대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가격 대비 비용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효율성. 세 번째, 기업의 투입 대비 산출. 이것도 뭡니까? 역시 효율성. 그러면 여러분 효과성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 자, 758번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중 전사적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세요. 전사적 마케팅, 다른 말로 통합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뭡니까? 마케팅에 뭐예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회사 전사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보면 1번 통합 마케팅이라고 불린다. 정확하게 맞죠?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 거. 2번 기업의 모든 활동이 뭡니까? 오케이. 고객 만족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보전,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마케팅은 전사적 마케팅이 아니라 앞쪽에서 한번 했죠. 이거 뭐죠? 그린 마케팅이죠. 오케이. 이건 틀렸네요. 마지막 네 번째, 소비자 욕구 및 복지와 기업의 정기적, 거시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모든 활동이 뭡니까? 오케이, 마케팅 중심으로 통합되는 거. 이게 뭡니까? 통합적 마케팅, 다른 말로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맞는 거니까 3개, 4번. 759번 보겠습니다. 기업에 따라 판매점의 운영 방식을 일률적이 아닌 개별 판매점의 특색에 맞추어서 하는 전략.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업 조직을 운영을 할 때 베스트 솔루션, 하나의 답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답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컨틴전시 이론. 다른 말로 우리 뭡니까? 상황 이론이라고 하죠. 요거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나온 적이 있어서. 컨틴전시 이론.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contingency theory. 이렇게. 그렇죠? contingency 이론, 요게 상황 이론이 돼요. 정답 몇 번? 오케이. 2번. 행동과학 이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 누가 했어요? 그렇죠. 테일러. 인간관계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메이어의 호성 공장 실험에서 나온 거죠. 오케이. 자, 760번 보겠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 욕구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해당 현장에서 즉각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다. 핵심어가 나오네요.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 나오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셀프 리더 나오면 무조건 뭐다? 뭐예요? 슈퍼 리더십이죠. 슈퍼 리더십 하나밖에 없죠. 정답 몇 번? 오케이. 1번, 2번. 슈퍼 리더십 한 개. 됐고요. 그 다음에 76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략의 수준을 사업부 수준의 전략과 전사적 수준의 전략으로 구분할 때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업부 수준 전략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클 포트의 본원적 경쟁 전략 그거죠. 뭡니까? 자, 경쟁 우위가 뭡니까? 원가, 비용에 해당되는 거냐? 혹은 R&D와 관련된 차별화,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냐? 이게 경쟁 우위 가로축이 되고요. 세로축은 뭡니까? 경쟁 범위가 되죠. 경쟁 범위. 경쟁 범위를 뭡니까? 넓게 가져가냐? 혹은 좁게 가져가냐? 이렇게 했을 때 사업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은 여기 뭡니까? 원가 우위 전략.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차별화 전략. 그 다음 여기도 뭐예요? 집중화 전략. 자,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요. 중소기업은 집중화 전략을 추구합니다. 맞죠? 원가 우위 전략은 주로 비용의 절감에, 차별화는 제품의 특성에 좀 차이를 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개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자동차를 판매한다. 이거 뭐예요? 오케이, 차별화 전략. 두 번째,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대신 좁은 범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햄버거를 판매한다. 뭡니까? 집중화 전략. 세 번째,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절감. 뭡니까? 오케이, 이거는 원가 우위 전략. 요 세 개 다 나왔네요. 마지막, 영화 제작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새로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인형을 판매한다. 이건 지금 사업부 전략의 세 가지에 해당되진 않죠. 정답은 몇 번? 세 개. 오케이, 4번. 자, 762번 한번 보겠습니다. 762번. 자, 현대 조직은 학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다음 중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피터 쌩게는요, 학습 조직이 갖추어야 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총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인 문제 해결 활동. 두 번째는요, 실험을 통해서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거. 그렇죠?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학습하기 위한 벤치마킹. 다섯 번째는 정보 지식의 이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이전시키는 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파괴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에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기억. 학습 조직은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과거 경험에 대한 성찰. 오케이, 이야기했죠. 좀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오케이. 세 번째, 다른 기업을 모방하는 것도 학습 조직 구축의 한 방법이다. 벤치마킹. 그렇죠? 마지막, 리을의 학습 조직은 폐기학습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파괴학습 혹은 이완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괴학습 내지는 이완학습을 선행해서 학습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63번 한번 봅시다. 아래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 역할 중 대인관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죠. 이거 예전에 민츠버그의 경영자의 역할 뭡니까? 대인관계 역할. 그 다음 뭐 했어요? 정보 관련 역할. 마지막 의사결정자 역할.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대변인.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보 관련 역할이죠. 정보 관련 역할. 두 번째, 조직의 대외적 업무에 있어서 대표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바로 대인관계 역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리더로서 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 내 갈등 해소 등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 이거 뭡니까? 이것도 대인관계 역할. 그 다음 네 번째, 상사, 부하, 기업과 고객과 의해서 연결고리 역할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대인관계 역할이죠. 오케이. 대인관계, 연결고리 역할. 이거 대표적으로 연락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맞는 거는 대인관계 역할 찾아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죠.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암기해야 돼요. 민츠버그에서 경영자 역할은 대인관계와 정보 관련 역할과 의사결정 역할이 있는데 그 각각의 종류들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763번. 자, 그 다음에 764번 한번 봅시다. 764번. 아래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1번. 능률적 작업을 위해 작업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렇죠.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동작, 시간 연구를 통해서 작업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 그 두 개를 합쳐서 뭡니까? 표준과합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맞네요. 2번.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선발에 있어서 동일한 체격과 성격을 소유한 사람을 선발한다. 과학적 근로자 선발로 하는 건 맞는데 동일한 체격과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그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세 번째, 근로자들에게 시간제 임금보다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 차등 지급제, 그렇죠.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한 명의 관리자가 모든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능별로 나누어 맡는다. 이게 뭡니까? 직능식 감독제도. 그렇죠? 정답은 3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조금 한 개네요. 그렇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766번 한번 보겠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가 제시한 상황적 765번 죄송합니다. 765번 한번 볼게요. 자, 조직구조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능별 조직, 이거 뭡니까? 기능별로 인사면 인사, 회계면 회계, 생산 이렇게 두는 거죠. 기능별 조직은 기능 영역별로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며 기능에 대한 전수가 용이하나 기능 영역 간 이질화로 인해서 부서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조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기능별 조직의 장점이자 단점이겠네요. 맞네요. 2번, 사업부재 조직. 그렇죠. 대기업에 주로 많이 쓰이는 사업부재 조직은요. 전통적인 기능적 및 집단적 조직 형태를 준수하며 사업부 단위를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고 주로 창업기업. 여러분 창업기의 기업이면 주로 스타트업인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업부재 조직은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세 번째,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재 조직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으며 시장 변화에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기능별 조직이 있고 그때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두는 거죠. 팀의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케이, 조직 전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짝 모였다가 해체되는 거죠. 일정한 과업에 일정 기간 동안 대량의 재능과 자원을 집중하고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본래 소속 부서와의 프로젝트 부서 간의 갈등 소지가 존재한다. 가능하겠네요. 왜?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 조직에 가긴 갔으나 원래 원소속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거는 3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766번 보겠습니다. 허쉬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 주기 이론 한번 봅시다. 자, 허쉬 블렌차드가 제시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아래 리더십 유형별로 리더의 과업지향적 행위와 관계지향적 행위의 수준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혹시 이거 뒤쪽에 이거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죠. 우리 허쉬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 뭡니까?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의 뭡니까? 그렇죠.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이 좋습니까? 그렇죠. 지시형 리더십. 그 다음 부하의 능력은 낮으나 의욕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 설득형 리더십. 부하의 능력은 높고 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마지막으로 모든 게 높을 때에는 어떤 리더십? 부하에게 위임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지시형 리더십은 어떻게 알아? 일단 과업 행동을 높게 가져가고 관계 행동은 낮게 가져가는 거. 설득형은 과업 행동 높게, 관계 행동도 높게. 참여형은 과업 행동은 낮게, 관계 행동은 높게. 마지막 위임형은 전부 다 낮게.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첫 번째, 여러분 지시형은 뭡니까? 아까 전에 지시형 다시 볼까? 자, 지시형 요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업 행동은 높게, 관계 행동은 낮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과업 행동은 뭐라고? 높게.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 행동은 오케이, 낮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코치형은 다른 말로 설득형이라고 돼요. 설득형. 설득형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설득형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설득형은 뭐예요? 둘 다 높게. 관계랑 과업 모두 다 높게. 그러면 봅시다. 설득형은 낮은 과업이 아니라 높은 과업 지향성, 높은 관계 지향성.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원형. 여러분 지원형은 다른 말로 참여형이라고 합니다. 참여형. 한번 볼까? 다시. 참여형. 참여형은 뭡니까? 관계 행동은 높게, 과업은 낮게.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참여형은 높은, 아니요, 낮은 과업 지향에 뭡니까? 관계 지향은 높게. 이것도 틀렸네요. 마지막 위임형은 뭡니까? 다 낮은 거죠. 낮은 과업 지향 행위, 낮은 관계 지향 행위. 옳은 것은 딱 하나네요. 정답. 오케이.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767번 한번 들어가 보죠. 767번. 자, 조직에서 많이 사용되는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맞는 거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뭡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죠. 마치 폭풍처럼, 스토밍, 폭풍처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앞에서도 한번 했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과 고등법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쏟아낼 때 주로 양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든법은 그때 뭐라 그랬죠? 질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과 고든법은 자주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특정한 문제나 주제에 대하여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2번, 고든법은 분석하는 대상의 상위 개념을 제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연상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에 비해서 아주 핵심어가 나오네요. 뭡니까? 아이디어의 질을 중시한다. 오케이. 세 번째, 델파이 기법. 이거 뭡니까? 익명의 전문가 여러 명이서 계속적 피드백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예측을 해가는 거죠. 델파이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의 순환적 집단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렇죠? 여기서 살짝 이 보기가 좀 안타까운 건 익명이라는 말을 좀 넣어줬으면 더 클리어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자, 마지막. 명목집단법. 자, 볼게요. 명목집단법이란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 집단을 둘로 나누어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 집단의 비판을 들으면서 본래 의사결정 대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명목집단법 제가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뭡니까? 명목집단법. 집단은 집단인데 그냥 이름만 집단인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명목집단법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집단법은 그 사람의 어떤 의견에 상대방이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일단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답 4번. 자, 768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구조 설계에 있어서 기본 부분 5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본 부분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위에 전략 부분. 중간에 뭡니까? 중간 라인 부분. 그 다음 가장 밑에 있는 핵심 운영층 부분. 그쵸?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뭐예요? 기술 구조 부문과 마지막 지원 스텝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전략 부분 맞고, 기술 전문가 부분 맞고, 요건 업종 협력 네트워크 부분, 핵심 운영 부분 있죠. 오케이. 정답 3개. 자, 그 다음에 769번 한번 봅시다. 769번. 다음 중 개발적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상황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발적 마케팅 수요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개발적 마케팅 수요를 쓰는 거,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는 바로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걸 뭡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수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재적 수요를 개발한다 그래서 개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을 쓰기에 맞는 거는 뭐 딱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보면 2번에 잠재적 수요로서 잠재된 수요와 욕구를 발견해서 충족시키는 거. 그렇죠?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부정적 수요로 특정 상품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전환적 마케팅 전략. 제가 그때 다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건전 수요로 마약과 술과 같은 불건전 수요를 포기하도록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대항적 마케팅 전략.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불규칙한 수요로서 요일이나 날씨, 시간대 등에 따라서 수요가 불규칙해서 이걸 일정하게 만드는 거. 그거 뭐였습니까? 동시화 마케팅 전략.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까지 봤네요. 오케이, 769번. 자, 그 다음 770번. 고객 지각에 기초한 경쟁자 파악 방법으로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 잠깐 하죠. 고객 중심으로 경쟁자를 파악할 때, 자, 한번 해볼게요. 고객 중심 경쟁자 파악 방법은요. 자, 고객 중심 경쟁자 파악 방법은 고객의 지각에 의한 것과 고객의 행동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 좀 합시다. 자, 고객의 지각에 의한 방법과 행동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지각에 의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지각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 제거라고 합니다. 요거 2개 하지. 그 다음 고객의 행동에 의한 고객 중심적 경쟁자 파악 방법은요. 상표 전환 매트릭스와 상표 전환 매트릭스 M으로만 적을게요. 그 다음 뭡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묻는 거는 뭡니까? 오케이, 고객의 지각에 기초한 거 요거네요. 지각도랑 상품 제거. 정답 몇 번? 오케이,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771번 마케팅 의사 결정을 위한 조사 자료 방법 중 1차 자료 수집 방법을 골라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 뭐였습니까? 1차 자료는 내가 원하는 마케팅 조사에 적합한 자료를 내가 직접 수집하는 거라면 2차 자료는 내가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거를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편조사법, 그래 직접 하는 거 맞겠네요. 전화면접 가능하겠네요. 문헌조사 2차 자료죠. 대인면접법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1차 자료겠네요. 정답 몇 개? 3개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771번까지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72번부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